10년간 처남으로 알았던 아이가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의 지난 괴로운 15년간의 기억을 고백합니다. 어디야? 지금 당장 영상통화 걸어봐. 뒷좌석까지 전부 비춰보라고. 옆에 아무도 없는 거 맞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형사가 범죄자 취조하듯 다급하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갓길에 차를 세우고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집까지는 고작 20분 거리. 하지만 아내에게 그 20분은 제가 온갖 여자들을 만나고 다닐 수 있는 무한한 시간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결혼 생활, 남부럽지 않다고 자부했던 제 일상은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 저를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집착은 병적이었습니다. 3일에 한 번씩 제 휴대전화를 검사했고 모르는 번호가 있으면 악마를 본 듯 추궁했으며 심지어 제 몸에 임자 있는 몸이라는 문신을 새겨야겠다는 끔찍한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끝내기 위해 저는 아내에게 충격 요법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을 나선 그날 장모님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제 삶을 산산조각 낼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 제 지난 15년간의 괴로운 기억들을 고백합니다. 장모님께서는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김서방, 사실 우리 막내 아들, 내 아들이 아닐세. 자네의 아들일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13년간 늦둥이 처남으로 알고 귀여워했던 그 아이가 제 아들이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입니까? 그 순간 지난 13년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충격과 함께 제 머릿속은 거대한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제 결혼 생활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제 기막힌 사연을 고백하려 합니다. 제 삶은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20대 후반, 친구의 소개로 만난 아내 박은영은 제 첫사랑이자 끝사랑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4년간의 달콤한 연애 끝에 양가 상견례까지 마쳤지만 저희는 아직 젊다는 생각에 결혼은 천천히 하자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희의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갑작스러운 임신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 생겼대. 기뻐하는 목소리에 전에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것 또한 하늘의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 서아가 태어났습니다. 딸아이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아빠 하고 달려와 안기는 딸과 고생했어 라며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는 아내.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였던 행복의 성에는 조금씩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과 육아에 전념하던 아내는 어느 날 과로로 쓰러져 매병변장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편마비 증세가 왔고 그 후유증은 아내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게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건강을 위해 더욱 헌신했지만 아내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이라는 독버섯이 무섭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퇴근했다면서? 왜 아직 도착 안 해? 어디야? 회사에서 집까지는 차로 고작 20분. 하지만 아내는 그 짧은 시간조차 견디지 못했습니다. 신호대기에 걸릴 때마다, 길이 조금이라도 막힐 때마다 아내의 전화는 불이 났습니다. 영상통화 걸어봐. 지금 차 아닌 거 맞아? 뒷좌석이랑 조수석까지 다 비춰봐. 마치 제가 잠재적 범죄자인 양 취조하는 듯한 아내의 태도에 기가 막혔지만 저는 아픈 아내를 생각해 꾹 참았습니다. 회식이라도 있는 날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옆자리에 누구 앉았어? 여자야? 뒷자리 사람들까지 전부 카메라에 나오게 해. 인증샷 찍어보내. 동료들은 처음에는 농담으로 넘겼지만 반복되는 상황에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피함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집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일에 한 번, 마치 군대에서 총기 검사를 하듯 제 휴대전화를 검열했습니다. 통화 목록에 모르는 번호가 있으면 즉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누구인지, 무슨 용건으로 통화했는지 확인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택배라도 하나 도착하면 보낸 사람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물건을 보낸 의도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건강검진 결과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서 MRI 촬영을 했습니다. 당연히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었고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제 손에 들린 휴대전화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끔찍한 내용의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병원 간 거 아니지? 어느 모텔이야? 솔직하게 말해. 저는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발급받아 아내에게 인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 삶은 거대한 황금빛 세 장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번듯한 직장, 예쁜 아내와 딸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춘 성공한 남자였지만 실상은 아내라는 교도관의 24시간 감시를 받는 죄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급기야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제 앞에 아내가 매직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자기 몸에 임자 있는 몸 유부남. 이라고 써야겠어. 그래야 다른 여자들이 딴 생각을 안 품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간 아내도, 저도, 그리고 우리 딸 서아까지 모두가 불행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미친 집착을 멈추게 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말입니다. 유부남 매직펜 사건 이후 저는 며칠 밤낮을 고뇌에 잠겼습니다. 아내의 의부증은 단순한 사랑 싸움이나 질투의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병이었습니다. 뇌병변장애의 후유증일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도 있었지만 당장의 제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우쳐 줄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제 사업을 시작한 터였습니다. 사업은 월급쟁이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려야 성공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집착은 제 사업의 가장 큰 족쇄였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저녁 식사는 불가능했고 지방 출장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사업도 가정도 모두 망가질 거야. 저는 비장한 각오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가출이었습니다. 며칠간 집을 떠나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시간을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집을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의 성격상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온 동네를 뒤집어 놓을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역설적인 피난처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장모님의 집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평소 사위인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셨고 딸의 유별난 집착에 대해서도 늘 미안해하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이라면 제 계획을 이해해 주시고 중간에서 아내를 잘 타일러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장모님, 저 성준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제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집착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대로는 함께 살 수 없으니 며칠만 장모님 댁에 머물며 아내의 버릇을 고쳐놓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장모님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제 계획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오죽하면 김서방이 그랬을까. 알겠네. 일단 우리 집으로 오게. 내가 은영이한테 잘 얘기해 보겠네. 장모님의 허락을 받은 저는 그날 밤 아내와 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간단한 옷가지를 챙겨 넣으며 제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혹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는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저는 현관문을 나서기 전 잠든 딸 서아의 방에 들렀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딸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금방 돌아올게. 더 좋은 아빠, 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야. 그렇게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내의 집착이라는 지독한 감옥으로부터의 일시적인 탈출.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발을 들인 장모님의 집이 사실은 더 거대하고 끔찍한 비밀이 숨겨진 또 다른 지옥의 입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모님의 집에 도착한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끊임없는 감시와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고생 많았네, 김서방. 은영이가 아픈 뒤로 사람이 변했어. 다 내 탓일세. 저는 장모님의 위로에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북받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모님 댁에 머문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내에게서는 예상대로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지만 저는 굳게 마음먹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장모님께서 창백한 얼굴로 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김서방, 잠시 나 좀 보세. 장모님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듯한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장모님께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리셨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은영이한테서 또 연락 왔나요? 장모님께서는 제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문장을 제 심장에 내리꽂으셨습니다. 우리 늦둥이 아들 민준이 말일세. 민준이는 제 딸 서아보다 2살 많은 늦둥이 처남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늦둥이라 장인, 장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고 저 역시 제 아들처럼 예뻐했습니다. 서아와 민준이는 남매처럼 붙어 다니며 학원도 같이 다니는 사이였습니다. 민준이가 왜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시더니 충격적인 고백을 이어가셨습니다. 사실 민준이는 내 아들이 아닐세. 네? 그게 무슨... 은영이가 낳은 아들이야.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연세가 드셔서 잠시 헛것을 보시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다음 말은 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네 아들일세. 민준이는 자네 아들이야.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장모님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맴돌았습니다. 자네 아들이다. 자네 아들이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 1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와의 첫 만남, 달콤했던 연애, 축복 속에 태어난 딸서아, 그리고 처남으로만 알았던 민준이,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로 짜인 한 편의 연극이었다는 말입니까? 장모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농담이시죠? 저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께서는 눈물을 쏟아내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농담이 아닐세. 미안하네. 김서방,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 민준이는 자네 아이니까 이제 자네가 돈을 벌어서 책임져야 하네. 책임, 돈, 이 상황에서 돈과 책임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혼란에 휩싸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장모님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가정, 사랑했던 아내, 믿었던 장모님,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제 앞에는 거대한 배신과 거짓의 심연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장모님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집착이라는 감옥을 탈출하려 했던 제 계획은 저를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의 지옥으로 밀어 넣었을 뿐이라는 것을. 충격 속에서 밤거리를 헤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저는 곧장 아내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밤새 저를 기다린 듯 초췌한 모습의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어디 갔다 이제 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닥쳐! 저는 아내의 말을 거칠게 끊었습니다. 제 눈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제 싸늘한 모습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 누구 아들이야? 제 입에서 나온 이름에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내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저는 장모님의 말이 사실임을 직감했습니다. 똑바로 말해! 민준이, 내 아들 맞아?
저는 아내의 어깨를 붙잡고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오빠, 정말 미안해. 아내의 입에서 나온 것은 변명이 아닌 시인이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맞은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거짓으로 기워진 과거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저희가 결혼하기 전 연애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연애 2년쯤 되었을 때 아내는 갑자기 부모님 사업을 돕기 위해 중국에 몇 달 다녀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내의 말을 믿었고 성공해서 돌아오라며 그녀를 공항에서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중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내는 국내 모처에 숨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대체 왜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대체 누구 애야? 제 절규에 아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아내는 저와 교제하는 와중에도 여러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아내 자신도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순수하고 착하다고 믿었던 아내의 과거가 시궁창처럼 더럽고 추악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내 아들이라고 한 거야? 그땐 오빠 아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엄마가 결국 모든 것은 장모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딸이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사생아를 낳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저와의 결혼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 생각하셨던 겁니다. 어떻게든 이 사실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딸이 낳은 아이를 자신의 늦둥이 아들로 위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민준이는 태어나자마자 친모가 아닌 외할머니의 아들로 호적에 올랐고 저에게는 늦둥이 처남이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예정대로 결혼했고 딸 서아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13년 넘게 완벽하게 속여왔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병적인 집착, 혹시 그것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언젠가 모든 것이 탄로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 저를 의심하고 구속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더러운 비밀을 덮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 대신 지독한 혐오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거대한 사기극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장모가 10여 년 넘게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만극의 전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장모가 자신의 외손자를 아들로 둔갑시킨 데에는 딸의 결혼을 성사시키려는 목적 외에 또 다른 추악한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장모께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이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아들을 갖기 원하는 동거남의 집착은 병적인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리모까지 알아보며 아들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모의 머릿속에 악마 같은 계획이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딸 은영이 임신을 했고 심지어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장모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어차피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는 애, 차라리 내 아들로 만들어서 그의 소원도 풀어주고 내 노후도 보장받자. 그리고 저에게는 본인들의 중국 사업에 딸 은영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1여 년간 함께 중국에 가 있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장모와 아내, 두 모녀는 완벽한 범죄를 공모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자 장모는 마치 자신이 출산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거남에게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라며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거남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는 민준이가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굳게 믿으며 하늘을 날듯 기뻐했고 지금까지도 모든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인간에 대한 환멸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 모녀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위인 저뿐만 아니라 장모의 동거남까지 철저하게 기만했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장모가 이제 와서 저에게 민준이는 내 아들이니
내가 책임져라 라고 말을 바꾼 이유였습니다. 최근 장모와 동거남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동거남이 재산을 정리하며 장모를 내칠 기미를 보이자 새로운 보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보험이 바로 저였습니다. 민준이를 제 아들로 만들어 양육비와 상속 재산을 뜯어내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돈 때문이었군요.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사랑, 저희 헌신, 저희 지난 10여 년은 그저 이 모녀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관계를 단 1초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당장 이혼 소송할 거야! 당신과 당신 엄마 두 사람 다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 거야! 저는 차갑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며 매달리는 아내를 뿌리치고 집을 나서는 제 등 뒤로 딸 서아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썩어 빠진 거짓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저뿐만 아니라 제 딸의 인생까지 망가지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이자료, 재산 분할, 반드시 제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기막힌 사연을 들은 변호사님 역시 혀를 내두르며 분노하셨습니다. 곧바로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는 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지루했습니다. 아내와 장모는 법정에서 온갖 거짓말로 자신들의 죄를 부인했습니다. 아내는 제 폭언과 폭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며 저를 파렴치한으로 몰아갔고 장모는 모든 것이 치매 증상 때문에 헛소리를 한 것이라며 발뺌했습니다. 법정 다툼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소송은 무려 2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기나긴 싸움 끝에 법원은 마침내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혼은 성립되었고 아내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재산 분할에서 저는 또 한 번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희 부부가 함께 모은 돈으로 장만한 아파트가 문제였습니다. 분명 제 사업 자금과 월급이 대부분 투입된 집이었지만 아내는 교묘하게 그 집을 장모의 명의로 해두었던 것입니다. 명의 신탁, 실소유자는 자신이지만 등기부상의 명의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불법 행위. 아내는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미리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장모 명의의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명의 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장모께서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변호사님의 설명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 생활 동안 피땀 흘려 이룬 재산의 상당 부분을 억울하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법원은 딸 서아에 대한 양육비를 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물론 딸에 대한 양육비는 아버지로서 당연한 책임이었지만 재산은 재산대로 빼앗기고 빚까지 떠안은 상황에서 저는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항소를 해볼 여지도 있었지만 이미 2년 반의 소송으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명의신탁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는 불법 행위라 이를 다시 공론화하는 과정 역시 험난할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빈털터리 신세로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16여 년 넘는 세월 동안 한 가정을 위해 헌신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랑, 믿음, 재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손에 남은 것은 깊은 마음의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양육비 지급이라는 무거운 책임뿐이었습니다. 법의 미로 속에서 저는 또다시 철저하게 패배하고 버려졌습니다. 허탈함과 회한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밤에는 술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딸 서아를 만났습니다. 이혼 후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딸은 그 사이 부쩍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딸을 품에 안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나에겐 지켜야 할 딸이 있는데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 저는 딸의 얼굴을 보며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내 아들일까? 아내와 장모는 그렇게 주장했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말을 단 한마디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민준이가 정말 제 아들이라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에 휘둘려 양육의 의무를 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준이 자신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평생을 외삼촌의 아들 혹은 엄마 친구의 아들이라는 애매한 존재로 살아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소송 과정에서 트라우마 때문에 차마 실행하지 못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유전자 검사였습니다. 전 아내에게 연락해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저희 단호한 태도와 법적 절차까지 밟겠다는 압박에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저는 수만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친자로 나온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딸 서아에게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만약 친자가 아니라면 그동안 나를 기만했던 그들을 어떻게 응징해야 할까?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 보고서가 담긴 봉투를 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한 문장에 심장이 멎었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확률 99.99%.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넘게 저를 옥죄어왔던 거대한 거짓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안도감과 분노, 그리고 허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제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는 마지막까지 저를 속였던 것입니다. 민준이를 제 아들이라고 믿게 만들어 이혼 후에도 양육비라는 명목으로 평생 저를 자신들의 돈줄로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결과 보고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괴로워하는 피해자로 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리라. 제 눈빛은 이전과 달리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는 제게 모든 거짓을 베어버릴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님을 찾아가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민준이에 대한 양육비 지급 중지 소송과 함께 과거 지급했던 양육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 다시 선전 아내와 장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과학적 증거 앞에서 그들의 마지막 거짓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저는 민준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또한 과거에 지급했던 양육비의 일부를 돌려받으라는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저의 반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고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장모와 그녀의 추악한 욕망에 동조한 전 아내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한 통의 익명 제보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인은 바로 장모의 동거남이자 민준이를 자신의 친아들로 알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메일에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모와 딸이 어떻게 저를 속였는지, 그리고 민준이가 사실은 그의 친아들이 아니며 누구의 아들인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충격적인 내용과 함께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첨부했습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당신 또한 이 기만극의 피해자입니다. 메일을 보낸 후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풍문으로 장모의 집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동거남이 분노하여 장모와 전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고 사기 및 친자 관계에 대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아들을 방패 삼아 호의호식하려던 장모의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셈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라는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걸어나와 오직 딸 서아와 저희 미래만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15여 년의 세월을 통째로 도둑맞은 상처와 배신감은 평생 제 마음속에 흉터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딸 서아의 손을 잡고 공원으로 나갔고 함께 웃고 떠들며 새로운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잃어버린 제 재산을 다시 모으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벤치에 앉아 딸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도 제가 온전히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제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독했던 악몽은 끝났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거짓없는 진실된 삶과 사랑하는 딸과 함께 만들어갈 희망찬 미래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지옥 같던 시간을 견뎌낸 저에게 주어진 가장 달콤하고 통쾌한 선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실화이고 출처는 JTBC 뉴스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